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준서 작가님의 소설집 화부정에 수록된 작품 중 한 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더블백에는 인어가 산다. 화자인 오봉길이 영안실에서 죽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낭독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낭독해 드렸던 철로 너머의 수평선을 보다의 작가 안명지님과 이번 작품의 작가 박준서님이 부부 작가님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두 분이 오는 3월 21일 화요일 인사동에서 공동으로 출판 기념회를 가지십니다. 출판 기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따뜻한 봄날 인사동 나들이도 하시고 두 분의 소설집 또언의 얼음과 화부정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명지 작가님, 박준서 작가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더블백에는 인어가 산다. 박준서. 내가 죽었다. 미련은 없다. 인정한다. 오봉길이라는 이름의 내가 몸을 버리고 이승을 떠났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체가 없으니 가벼울 터인데 어디서 무엇인가가 당신에게 아직 볼 일이 있네 하고 잡는 것은 무엇란 말인가. 오징어라도 씹다 이에 껍질이 낀 이 느낌은 무엇이란 말인가. 미련은 없다 했지만 좀 억울하다. 세상에 억울한 사연 한편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마는 나 역시 생을 돌아보니 몹시 원통한 일은 없으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엔 무엇이 걸린 듯 답답하다. 가슴은 육신과 함께 버려졌으나 느껴진다. 비록 영원이지만 이승에서의 감정을 아직 느낄 수 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나처럼 죽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영혼들은 얼마간이라도 이승을 내려다보면서 못다한 사랑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한다. 원한을 사거나 돈이라도 떼인 사람에게는 분노도 느낀다. 나는 귀신이라고 불리는 고참 영혼들에게도 흥미가 있지만 이승의 시간으로 100일이 지난 영혼들은 저승으로 갈 준비에 아무런 감정을 느낄 사이가 없다. 그러나 이승의 한 맺힌 사연이나 질긴 인연으로 감정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는 길목을 잊은 채 갈피를 못 잡고 떠도는 영혼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새가 없다. 내 영안실을 내려다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적십자병원 영안실 8호. 오봉길의 이름으로는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차지하는 공간이다. 슬프지 않았다. 익어가는 딸기코에 추레한 내 영정은 시골 큰할아버지 방에 걸려있던 증조부의 액자속과 붕어빵이다. 내 몸, 아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엊그제의 나였던 그 몸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 혼이 담겨 이승에서 태어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오봉길로 명명되어 살아온 반백년의 파란만장한 그 껍질은 어디에 있을까? 알아볼 것도 없었다. 나는 휙 벽을 통과 지남철처럼 당겨가듯 영안실 뒤로 붙었다. 초보 영혼이라서 그런지 춥다. 이리 휙 저리 휙 기척을 해대며 내 신세처럼 되어버린 초보 영혼들이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해하고들 있다. 어떤 동기생은 시신이 담긴 관의 손잡이에 올라앉아 울고 있다. 스테인레스로 된 캡슐텔 속에는 이미 영혼들이 빠져나가 볼일 없게 된 몸들이 박제처럼 누워 있었다. 나의 몸이었던 사체는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 붕대로 칭칭 감긴 채 매미의 고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무심했다. 이젠 내 것이 아니니까 슬프지 않았다. 영안실의 내 자리에는 향이 연기를 내며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차분하라고 일러주고 있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다. 조금 화가 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친인척은 물론 직장과 동창회의 부고 소식엔 빠지지 않고 참석했건만 서운했다. 내가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아들 지명이와 지연이가 작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서 준 검은 양복을 빼입고 슬픈 얼굴을 하고 서 있다. 보는 입장에서 슬프다는 것이지 저 애들의 머리엔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들은 엄중했던 코로나 사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바뀐 지금 회사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와줄 것인가와 3일장 내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 아들 가슴 속에 오장이 잔뜩 수축되어 있었다.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상주들이 서 있는 앞에는 아까부터 누군가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다. 다른 문상객들이 향을 피운다 절을 한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이 상주와 애도를 하는 와중에도 태어냈다. 사람들도 개의치 않는다. 아,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신세가 된 작은 걸레였다. 나는 그 앞으로 휙 갔다. 아니 너 작은 걸레 아니냐? 넌 후두암으로 죽었잖아. 너가 아니래. 나 너 찾아왔다. 네가 못 알아볼까봐 옛날 옷 걸치고 알아볼 때까지 여기 있었지. 그래, 네 껍데기 본 소감이 어떠냐? 야, 암 수술 받고 나서는 말을 못했었잖아. 이젠 말 잘하네. 너도 이젠 죽었기 때문이지. 의사소통이 되니까 나도 시원하다. 벙어리였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었는지 아니? 할 말을 일일이 써보여야 하는 고생이란. 그래도 마누라 다음으로는 네가 제일 빨리 알아먹더구만. 고마웠다. 야, 말 마라. 나도 네가 먼저 떠난 후부터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악몽 그 자체였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야기하자면 삼국지다. 대충 알지. 가끔 위에서 네가 고생하고 있는 장면을 보다 가곤 했거든. 너 퀵서비스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얌마 그럼 좀 도와주지. 내가 힘들 때 모르는 척 했다는 거 아니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란다. 그리고 너도 차차 알겠지만 위에서 보면 모두 허무한 짓거리로 보이거든. 울고 웃고 싸우는 모두가 한낱 꿈이란다. 조금 긴 꿈이랄까. 그래도 얼마 전 네 동생이 한번 너 찾아갔을걸? 그나저나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여기저기 구경 실컷 하다가 100일 후에 잘 찾아오너라. 잠깐, 어디로 찾아가란 말이냐? 걱정하지 마. 저절로 알게 돼. 그래? 그럼 그때 다시 만나 회포 풀자. 하하, 그땐 아마 만나도 서로 모르는 영혼처럼 도통들에 있을걸? 지금 이런 우리들의 대화도 네가 아직 초보 영혼이기에 가능한 것이지. 빠이. 대학 동기였던 그는 한동안 걸레 스님에게 심취해서 2년여를 따라다니다 작은 걸레라는 별명을 얻은 후 아버지의 대를 이어 종로에서 유서 깊은 카메라 수리점을 했었는데 핸드폰의 카메라가 문을 닫게 해주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선택한 아들 과입이 되느라 진이 다 빠졌었는데도 담배와 술을 밝혀 후두함으로 고생, 수술하고 나서는 음성을 잃게 된 친구였다. 그 후로도 술과 담배는 독이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다 작년에 죽고 말았다. 돈 모아놓은 것은 없지. 커버린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자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망가진 목으로 술을 그렇게나 마실 수는 없지요. 장례식장에서 부인이 한 말이었다. 그러나 부인과 아들은 그가 일찌감치 가입해 놓은 5개의 생명보험 덕으로 생활은 뽀송뽀송해졌다. 잘 가거라, 100일 후에 보자 하는데 생각났다. 이에 낀 오징어 껍질이 빠져나왔다. 작은 걸레 때문이었다. 그의 우상 걸레 스님, 그의 가방은 망태기. 가방이다. 내 여행 가방은 어디로 갔을까? 둘째는 아버지가 죽어 슬픈 것보다 엄마가 과연 이곳에 올까 생각하며 심란해하고 있는데 모자에 필이 통했는가 아들의 엄마 그녀가 왔다. 이자춘 여사. 고교 친구 베익이 그렇게 불러주면 기분 좋아했었지. 허영심이 좀 과했지만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장군 타입의 여사. 넘겨짓기 잘하고 말꼬리 잡는 데 선수였지만 신앙심이 강했던 여사. 30여 년 전 못난 남편을 만나 인생을 자칫 망칠 뻔했던 여사. 그녀가 왔다. 그녀는 주위의 눈총에 약간은 겸연쩍어 하면서도 아들들과 포옹하고 묵념하며 눈시울을 적시더니 아는 척하는 나의 옛 친구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돌아섰다. 노모가 계신 곳으로 간다. 노모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또 눈물을 글썽인다. 많지 않은 친척들이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어쩌고 하며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나 조금 전만 해도 오빠가 돈을 좀 번 모양이던데 불쌍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곡을 하던 여동생의 언동에서 아니 돈을 벌다니 작년에 꽃집 하다가 망했잖아. 그 나이에 무슨 사업을 했기에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몰라도. 복권? 복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저마다 촉수를 곤두세우곤 물밑으로 정보 캐기에 바빴다는 것을 다 안다. 그녀는 인사를 하고 10분 정도 더 앉아있다가 일어선다. 돌아가는 어머니를 따라 아들이 뒤따라가며 귓속말로 몇 마디 주고받는다. 비록 귀가 없으나 들린다. 나는 어딘가에 있을 내 가방을 찾으러 나서다가 뒤로 미루고 그녀의 뒤를 쫓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것이 생각났다. 20년 전 강남구 신사동의 모드랑 호프 집 사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연상의 호프집 여주인 최은실. 이승에선 이름이 생각 안 나. 입에서만 뱅뱅 돌더니 죽으니까 생각나는구나. 당시 보험회사 소장이던 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입가심으로 2차 간 곳이 모드랑 호프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의 북어포가 신선한 맥주와 일품이었던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어포를 찍어 먹는 소스와의 조합이 정말 괜찮았다. 그래서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며 친구들에게 소스 맛의 북어포를 선전 꽤 여러 사람들을 단골로 만든 적이 있었다. 고마워서일까? 이번에는 내 직업을 알고 나서 주인은 자기 오빠 회사에 보험 물건을 소개, 체결하게 하는 등 급기야 나는 동지애를 느끼게까지 되었다.
자연 나의 귀가 시간은 늦기 일쑤였고 씀씀이도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소개로 신규 모집인으로 온 영준이 엄마가 들려준 말. 불쌍한 친구예요. 애를 못 낳아 일찍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있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 했던가. 내겐 낭보가 아닐 수 없었다. 호시탐탐 늑대의 발톱을 세우려는데 이자춘 여사의 발톱에 먼저 걸리고 말았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어느 날이었다. 어젯밤 이 가게에서 그녀에게 집적거리는 취객을 해결해 줬으니 오늘은 우선 손목까지 진도를 나가볼까나? 하며 혼자 기분 좋은 상상에 빠지는데 문이 열리더니 여사가 나타났다. 깜짝 놀라 하마터면 생맥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냐하면 여사가 한 번도 현장 출동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꿀단지를 핥다가 며느리게 들킨 시아비처럼 겸연쩍어진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며 당신이 웬일이야? 잘 왔어. 같이 마시지? 하였지만 여사는 내가 언제 술 먹는 거 보았냐는 투로 내 얼굴을 한번 쓱 째려보고는 호프집 여주인에게 당신이 여기 주인이세요?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여보, 이러면 안 돼. 우리 나가자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호프집 주인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멀뚱하니 서 있다가 내 처인 줄 알자 안녕하세요. 한다. 나는 여사의 팔을 잡아 끌며 나가자고 한다. 당신이나 나가세요. 착 가라앉은 여사의 목소리에는 앞으로 전개될 일이 담겨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 알아? 나는 점잖게 여사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오려 했으나 나도 모르게 큰 소리와 함께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당신은 잠자코 있어요. 한번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질에 휘발유를 쏟은 격이 되고 말았다. 홀 안의 손님들은 아이고 저 덜 떨어진 쪼다 방귀 같은 남편 녀석을 보았나. 혀차는 환청의 화살을 일제히 내게 쏘았다. 화살 세례를 온몸으로 받은 나는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다른 남자 같으면 부인과의 일전에 대비 다른 술집에서 고주방태가 되어 들어갔을 터인데 나는 쫓기듯 택시를 타고 집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끙끙대기만 했다. 여사는 1시가 되어서야 들어왔다. 끙끙 소리를 멈추고 잠든 척하니 베개 옆으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실눈으로 보니 집에서 쓰는 작은 식칼이었다. 그년하고 대한장에서 바람 피웠으면 내가 그년을 확 찔러버렸어. 이번엔 내가 참는 줄 알아. 당신 똑바로 해 정말. 살인 나기 전에. 나는 계속 잠든 척 연기했으나 이미 온몸이 굳는 듯했고 나의 남성은 불쌍하게도 숨어버렸는지 여성의 그것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대한장.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모텔 이름인가? 여관? 하다가 맞다. 나는 그제야 대한장의 정체를 기억해냈다. 모드랑 호프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건물 한쪽은 여관이요 한쪽은 사우나를 하는 곳이 있는데 대한장은 그 건물에 있는 여관이었던 것이다. 아침이 되자 의문이 풀렸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대신 용의선상에 오른 증거품인 타올이 놓여 있었다. 타올엔 대한장 모텔이라고
온천 마크까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자동차용 걸레로 쓰기 위해 사우나 갔다가 하나를 슬쩍 한 것이었는데, 역시 도둑질하면 필히 죄를 받는다는 말이 그러지 않구나 하면서도 나는 반대편에도 찍혀있는 대한사우나 글씨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사를 태우고 모드랑호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한사우나며 대한장 모텔을 현장 검증까지 한 후 여사의 조사는 싱겁게 끝이 났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의문이 풀렸으니 호프집 주인에게 사과 전화라도 하는 게 어때? 그 사람 오빠가 내게 큰 거래처인데. 또 여사의 눈이 옆으로 째지며 상태가 험해진다. 몇 년 전 협회의 간사 여직원과도 오해했던 여사는 이걸 못 참고 넘기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그 여직원과 다방에서 대판 싸운 일이 있었다. 그때도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아 여직원이 혀를 내둘렀다고 하였다. 아무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는 심야까지 이자춘 여사에게 호프집 여주인 최은실 씨는 얼굴을 붉혀가며 잘못 보신 거예요. 대들기도 하며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이자춘 여사는 막무가내로 최은실을 따라다니며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 다음 날부터 이웃 가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통에 하소연도 못하고 고민하다 모드랑 호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다. 내게 얼마나 실망했을지는 안 보아도 비디오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인 호프집 여주인을 나몰라라 팽개치고 도망을 쳤으니 그녀가 억울해서 파출소를 찾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따지고 보면 여사의 의부증도 모두 내 탓이었다. 신혼 때의 일이었다. 나는 어느 선배의 유혹에 넘어가 선배 애인집이라는 아파트로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이미 서너 명이 모여 대낮부터 양주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거기다가 물어보지는 못했으나 수상쩍은 담배도 말아 피우는 것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못했던 나는 야릇한 분위기에 굴복하여 절반가량의 담배를 얻어 피우고는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밥도 못 먹고 그 집에서 2,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왔었는데 집사람에게는 물론 부모 형제에게까지 사면 초가로 혼나는 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이었다. 여사의 증세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덕분에 고드름같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영업거래처이자 좋은 먹잇감이 될 뻔했던 동지에는 여사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땡볕에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사가 처방하는 예방주사가 잘 들어맞아 덕분에 나의 바람은 항상 핫바지 속 방귀 새듯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법이 없었다. 나야말로 원통에서 파출소를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갑자기 3일 전 내가 죽던 일이 생각났다. 꿈이 심상치 않았다. 10년 전 끊어진 조선의 막사발을 재현시켜보겠다고 일본의 야마구치현 하기로 간 동생이 보였다. 그러나 동생은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임진왜란으로 수많은 도공들이 끌려가거나 회유를 당해 일본의 이곳저곳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후손들이 지금까지 나름 끈기 있는 명맥을 이어왔어도 정작 본 뿌리에서 건너온 동생에게 가르쳐줄 비법 전수에는 인색했다. 이미 완전히 일본인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견디지 못한 동생은 가마에서 큰 화상만 입고 폐인이 되기 직전 내가 데려와야만 했다. 나이가 지긋하도록 결혼을 못한 동생은 화상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피했고
형수인 이자춘 여사는 그런 동생을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었다. 엷은 비웃음이 숨어있긴 했지만 동생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 그 동생이 꿈에 나타나더니 내게 등을 보이며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가가 보았더니 무슨 화투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장땡이라도 잡았나? 하며 자세히 보았더니 복권을 손에 쥐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등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깨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침대 밑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행 가방이 있었다. 가방이라고는 했지만 바퀴가 달려있는 여행 가방이나 서류 가방도 브랜드가 붙어있는 스포츠 가방도 아닌 더블백이었다. 훈련소에서 나와 1등병 계급장을 달고 이것을 메고 가면 헌병도 빙글에 웃기만 하던 추억의 국방색 더블백이었다. 동생이 제대하며 내게 준 것이었다. 나는 동생 생각이 날 때 가방을 열고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돌아온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300ml 우유값을 흡사 전방에 적병 보듯 노려보았다. 오늘이 금요일이니 내일 저녁 8시 45분에 추첨할 것이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속이 빈 직사각형의 우유값을 집어들었다. 아니다. 우유값 안은 속이 빈 것이 아니라 숫자가 쓰여진 45개의 초코볼이 들어있었다. 두 손으로 흡사 바텐더가 쉐이커 병을 흔들듯 하다 우유값의 밑둥에 2cm 크기의 구멍을 막았던 엄지손가락을 재빨리 치웠다. 초코볼 하나가 떼구르르 방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24. 옳지. 시작이 좋다. 24는 역대 로또 당첨번호 중 가장 빈번히 나왔던 번호 아닌가. 24, 08, 11, 03, 44, 21. 오늘은 꿈도 좋으니 한 10장 살까 하다 수십 장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으로 알기에 과욕은 금물, 원칙을 지켜야지 하며 한 장만 사가지고 강남의 퀵서비스 사무실로 출근했다. 들어서는 나에게 기다렸다는 듯 사장이 보보스 동평화 하고 외친다. 나는 역삼동에 있는 보보스 회사의 샘플을 받아 평화시장 거래처로 내달려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스피드를 요하는 세상이 되었다. 동대문 평화시장, 성남중앙병원, 인천 남동공단, 고양시 항공대, 여의도 KBS를 바람처럼 오토바이로 누비니 오후 6시 50분이다. 강남에서의 퀵 서비스 오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보금자리 원룸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보험회사 영업소장을 그만두고 시작했던 꽃집도 망해먹고 부도가 나니 집사람과의 관계도 부도가 나 이혼을 하고 말았다. 작은 아들과 큰아들은 다행히 회사 생활을 하며 엄마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는 혼자 산다. 8시 15분 SBS의 로또 추첨이 시작되었다. 이번 주도 814만 명 중에 한 명이 혹은 대여섯 명이 번개 2번 맞고 살아날 것이다. 아직도 전국에 100대나 있다는 84년 단종된 포니가 명동에 3대나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년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언제나 역시나였으므로 당첨에 대한 기대감은 버린 지 오래. 습관적으로 산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TV에 목을 빼고 복권을 맞춰보는 멍청한 짓은 안 한다. TV는 습관상 켜놓은 채로 음악을 들으며 뒤적거리다가 아침에 만든 김치찌개를 한 번 더 끓이기 위해 일어선다. TV에서는 긴장된 백뮤직에 맞춰 아나운서가 1등의 번호를 부르는 모양이다. 21, 03, 24. 나는 무심하다. 다시 부른다. 21, 03, 24, 44, 11, 08. 1등 당첨을 축하합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있던 기대감이 미끄덩 소리를 지르며 뜨겁게 심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에이, 설마. 내가 미쳤지. 4등, 아니 한 3등 정도 된 모양? 한번 맞춰봐. 하며 잠시 복권을 어디에 두었더라 생각했다. 숫자 3개가 일치하는 5등에 당첨되어 5,000원어치 복권과 받고 그 다음 주는 모두 꽝이었던 경험과 심지어는 4개나 맞은 적도 있어 역시 상금 5만원어치 복권이 또 몽땅 꽝인 적도 한 번씩 있었던 것이다. 혹시 3등은 아닐까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다면 상금이 200만 원은 될 텐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지? 큰애 라식 수술? 작은애 전자기타? 아니야. 혹시 보너스 숫자도 확인해 봐야겠군. 2등일 것 같은 예감도 들고. 2등이라면 몇천만 원은 좋게 될 것이다. 내 복에 무슨. 주머니에서 복권이 나왔다. 아까 부른 숫자와 분명 4-5은 일치하는 것 같았다. 이런? 설마. 2 단어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복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머리가 띵해왔다. 5개는 분명 맞나 본데. 이거 이럴 수가. 꿈인가? 침착하자. 확인해야지. 아뿔싸. 프로그램은 이미 끝나서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방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동안 쇼크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나는 적어도 2등은 틀림없다는 확신이 서자 비로소 침착할 수 있었다. 인간에겐 큰일 앞에서는 오히려 침착해지는 능력도 잠재해 있는지 그 침착은 ARS 전화와 인터넷에서 2등도 아닌 1등으로 당첨된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퀵 사무실로 전화해서 몸이 안 좋으니 오후에나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장이 아니, 지금 한창 바쁜데. 짜증 내려다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몸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 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할까 하다가 혼자 농협은행 본점으로 갔다. 은행의 화장실로 들어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남이냐? 마침 집에 있었네. 그래, 오랜만이구나. 미안하다. 오빠요? 정말 오랜만이네. 작년에도 올해도 아버지 차례에도 오지 않고 대체 어찌 된 거요? 혹시 나한테 돈 빌려간 것 때문에 그런 거요? 그것 때문이라면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까지 돈 1,000만 원 내가 오빠한테 떼인다고 세상 무너지겠소? 돈 없으면 몇백은 또 만들어 드릴게. 제발 얼굴 좀 보고 삽시다, 오빠. 야,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만 하냐? 이 오빠 아직 안 죽었다. 그렇지 않아도 네 돈 갚으려고 전화했다. 옛날 그 계좌번호 아직 살아있냐? 농협 말이야. 그래. 알았어. 잘하면 오늘 넣을 수도 있을 거다. 뭐? 웬 돈?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다. 일간 시골 어머니 모시고 한번 보자. 그래, 잘 있어. 고마웠다. 아니, 그냥 고맙다는 거지. 그래, 끊는다. 나의 유일한 여동생 정남이는 남자로 태어났어도 좋았을 그런 애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랑 두 쪽밖에 없는 청년과 주위의 눈총을 받아가며 연애 결혼을 했다. 요즘 세상에 딸 셋을 다 결혼시키고 새 사위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 잘해 복이 터졌다. 지금은 어렵사리 중산층 대열에 들어서는 여리고 착한 여자다. 내가 오빠 노릇을 못해 탈이지. 이혼 후 무엇이라도 해볼 양으로 가진 돈 5천만 원과 여동생에게 빌린 1,000만 원으로 아는 사람 건물에 입구한 기퉁이에서 꽃집을 하다 건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돈만 날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도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 지금은 은행 안의 로비가 꿈길이다. 진시 황제 행찻길에 깔아놓은 금빛 비단길이다. 어제만 해도 온통 가시밭길이었다. 인간은 이렇게도 간사한 동물인가? 12층으로 올라가 복권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을 거치자 은행 직원은 세금을 제한 8억 2천만 원을 내 계좌에 넣어주었다. 통장과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으나 걸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떨려서라기보다 눈이 부셔서였다. 농협은행 본사가 있는 충정로에 빛이란 빛은 다 집합했는지 밝아서 걷기가 힘들었다. 차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언제 공중부양을 배웠는지 떠가는 것이었다. 환상이 보이는 것이었다. 길가 벤치에서 노숙자처럼 넋을 놓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나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다. 우선 정남이에게 빌린 돈을 보내야겠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마음 같아선 원금의 10배를 보내고 싶으나 소문이 퍼질 것이다. 의리와 소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5천만 원을 송금했다. 공중부양을 하면서 돌아온 나는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께 모레쯤 내려가 뵙겠다고 전화하고 퀵서비스 사무실로 갔다. 다들 나가고 나의 에마 혼다 250만이 남아있었다. 꽃집 할 때도 써먹긴 했지만 다니던 직장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자 젊었을 때부터 즐기던 오토바이도 써먹을 겸 임시로 잡은 일터가 퀵서비스였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내일부터는 너와 이별이다. 오토바이 안장을 두드려주고 있는데 부천에 있는 진성 레미콘에 가는 서류가 있다는 오더가 왔다.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 못하겠다고 하려다 마지막 MR을 타보기로 했다. 달리면서 통장의 감촉을 마음껏 만끽하리라. 출발하기 전 가죽 조끼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손잡이에 붙은 붙박이 장갑 안으로 집어넣었다. 시동은 경쾌한 음악 소리다. 시원스레 달려나갔다. 남부순환로로 해서 트럭 터미널을 지나 신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자 오정로로 이어지는 새로 닦인 대로가 시원스레 펼쳐졌다. 속도를 70에서 80으로 높였다. 레미콘 차를 추월하자 젖은 자갈을 가득 싣고 달리는 트럭이 무섭게 앞서 달린다.
속도를 약간 낮췄다. 간혹 작은 자갈들이 속도를 못 이기고 땅에 떨어지면 뒤따르는 차는 대단히 위험하다. 자갈은 관성의 법칙으로 딱딱한 아스팔트에 떨어지기 무섭게 물 제비튀듯 튀어오르다 급기야는 뒷차량의 유리창 따위를 박살내기 쉬운 것이다. 속도를 줄였다. 헬멧에 그라스를 내리려고 붙박이용 장갑에서 손을 뺐다. 순식간에 통장이 딸려나와 바람에 날려갔다. 아, 큰일 났다. 당황했으나 통장은 본인이 가면 언제든지 재발급되니 큰일은 아니야. 앞서가던 그 트럭에서 자갈이 몇 개인가 떨어져 튀어올랐다. 설마 맞을 확률은 없겠... 뇌를 울리는 벼락소리와 함께 몸과 오토바이가 함께 꺾임을 마지막으로 한 채 의식은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와 함께 붉고 푸른 빛을 내는 경광등이며 사이렌 소리도 아련히 들리는 듯한 착각. 갓길 저 너머에 부서진 오토바이가 고철처럼 보인다. 또 그 너머엔 음식물 쓰레기자루 같은 게 터진 채 엎어진 것이 있다. 뭘까? 휙 하고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다. 그런데 죽은 것 같다. 사고로구먼. 누굴까? 피범벅 얼굴이라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누굴까? 그거 참, 그 사람 나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 3일 전 일이었다. 더블백 가방을 찾았다. 가방은 이자춘 여사와 아들들이 사는 분당 아파트에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건만 이번에도 나는 슈퍼맨처럼 날아 동호수도 모르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찾아들 수 있었다. 가방은 아무도 없는 안방의 한쪽 구석에 꽂아 둔 보리짝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나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가방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번호키 여는 소리와 함께 이 여사 그녀가 들어왔다. 여사의 몸은 아직도 나이에 비해 늘씬하고 싱싱하게 보였다. 옷을 갈아입고 난 그녀는 아랫목에 가 눕더니 눈을 감았다. 잠을 자려나? 아니었다. 잠시 후 벌떡 일어난 그녀는 더블백 가방을 끌어다 앞에 놓고 바라보다가 이윽고 내용물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A4 용지 크기의 인쇄물이 한가득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쇄물 용지가 어떤 것인지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일본어로 된 관광지의 팜플렛과 JR 기차 패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 차표처럼 생긴 열차표 따위가 한 다발 나왔다. 내 여권도 나왔다. 그녀는 혼잣말로 이게 아닌데 하며 손을 더 깊숙이 넣어 내용물을 꺼내는데 이번에는 뜻밖이라는 놀라움을 보였다. 도자기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도자기가 아니라 막사발이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값이 제법 나가는 골동품은 아닌가 세밀히 들여다보았다. 막사발은 금이 가고 이빨도 빠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이지매를 당하면서도 구운 동생의 막사발이었다. 가마가 무너져 화상을 당했을 때에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기가 차다는 듯 이게 뭐야 하며 한심한 표정으로 쓰레기통 쪽으로 굴렸다. 안 돼. 그러지 마. 막사발은 볼링공처럼 굴러갔다.
그녀는 가방을 거꾸로 들고 아예 내용물을 쏟으려 했다. 위에서 보고 있던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쏟으면 안 돼. 쏟지 마. 차라리 잠이나 자버려. 만져지지 않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물론 들릴 턱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그녀의 몸과 가방 주위를 휙휙 맴돌며 그녀를 욕하며 잠이나 자라고 따귀를 올려붙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는 잠이나 자라고 영혼의 힘을 다해 고함쳤다. 손에 잡히지 않는 나의 입에서는 고함 섞인 수많은 투명하고도 끈적한 실이 나토의 실처럼 나오더니 그녀의 몸에 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용물이 잘 쏟아지지 않자 할 수 없이 다시 손으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옷에게 실 매듭이 나왔다. 내가 꽃집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를 샀을 때 여동생이 안전운행을 하라며 짜준 것이었다. 장갑과 모자도 나왔다. 기차 여행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목과 인형도 나왔다. 모두 그녀의 눈에는 허접 쓰레기였다. 전화번호부만한 기차 시간표도 나왔다. 아니, 똥자루만한 것에 뭐가 이렇게도 많이 들어있담. 로또 당첨된 통장 같은 건 아예 없단 말인가? 그녀는 더블백의 주둥이 안으로 아예 고개를 넣어 살펴보기로 했다. 가방 안은 어두웠다. 통장 뭉치 같은 것이 보였다. 그녀는 머리를 집어넣었으므로 앉은 상태에서 손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았다. 머리를 도로 빼고 두 손을 집어넣었다. 그래도 꺼내기가 어려웠다. 딱딱한 것이 통장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다가 똑똑히 보고자 급한 마음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의외로 가방은 신축성이 있었다. 상체가 쑥 하고 안으로 들어가졌다. 어두웠지만 가방 안에서 그녀는 딱딱하게 만져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연하장 뭉치였다. 통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연하장 뭉치 안에 통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자세에서 하나하나 넘겨가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통장이 없자 실망했다. 화가 난 그녀는 앞에 보이는 것들을 뒤로 팽개치며 포복 앞으로 나아갔다. 가방 안은 끝이 없는 것일까? 씩씩거리며 분을 못 참던 그녀의 눈앞이 일순 아득해지는가 싶더니 어두웠던 곳이 백색의 빛으로 환해졌다. 깜짝 놀란 그녀는 황급히 뒤로 빠져나가려고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였으나 이미 늦었다. 어찌된 일인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뒤로 후퇴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러다가는 갇혀서 질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무서워진 그녀는 이 불가사의한 가방 안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눈을 감고 환한 곳을 향해 전진했다. 내가 이러다 인어가 되고 말지. 그녀는 정말 인어가 되고 말았다. 인어처럼 전진한 끝에 앞으로 빠져나간 곳은 뜻밖의 세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 사람들의 발밑에 그녀는 누워 있었다. 으악. 그러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들 쫓기는 듯이 걷기에 바빴다. 눈길은 물론 그녀에게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럴 순 없는 거야. 아, 창피해. 그녀는 도리지를 치면서 땅에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러나 일으켜진 것은 가슴까지였다.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아니, 허리부터였다. 그녀는 몸 아래를 보았다. 엉덩이 부분에서 다리, 발까지는 정말 인어의 그것처럼 검은 고무판 줄로 둘둘 말려 동여 메어져 있었고 허리는 아까의 그 가방 더블백으로 둘러져 있었다. 그녀는 으악 다시 소리를 지르고 기절했다. 아니, 어제는 뭐 하셨나? 이너 아줌마가 낮잠을 다 자네. 어이, 아줌마! 이너 아줌마! 그만 자고 일어나. 돈 안 벌 거야? 오늘 대목이잖여. 장날이여, 장날. 누가 어깨를 흔들어 깬 그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땅바닥. 차가운 보도블록 위 그대로였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미칠 지경이 되었다. 눈물이 나왔다. 어라? 시방 우는겨? 세상에 별일이네. 아줌마가 울 때가 다 있고. 정말 어젯밤에 뭔 일이라도 있던 거요? 신랑과 한바탕이라도 한 거요? 혀차는 사람은 리어커 장수였다. 예? 누구세요? 저기요. 아저씨, 제가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누가 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묶어놨거든요.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 좀 불러달란 말이에요. 네? 에그, 오늘은 정말 이 아줌마가 맛이 갔네. 신랑이 사람은 좋은디 술만 마셨다 하면 성치도 않은 제 예편네를 괴롭히는 모양이니. 잉. 여봐, 이너 아줌마. 정신 들면 빨리 일 나가봐. 그럼 난 먼저 가볼 텐께. 자, 공주 햇밤이요, 햇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길 가던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는 이크하며 길을 비켜간다. 엄마 손을 잡고 가던 꼬마 남매가 저 아줌마 인어 같다. 그치? 근데 꼬리가 까매. 하자 엄마는 질색하며 조용히 못해. 아이의 손을 잡아챈다. 어떤 노인이 쯧쯧 딱하구만 하며 1,000원 지폐를 떨어뜨리고 간다. 떨어지는 지폐를 보며 그녀는 절망하다가 전화를 해야지. 핸드폰은 아파트 방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저기, 여보세요? 누가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전화 좀 걸어주시겠어요? 누가 좀 저를 살려주세요. 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대로를 두리번거리다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반가웠다. 그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기었다. 땅을 짚고 기는 손에는 코팅된 목장갑이 끼어 있었다. 장갑 위로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다. 이봐요, 경찰 아저씨. 여기 나 좀 봐요. 여기요. 젊은 청원 경찰이 불법 주정차를 시도하는 차들을 통제하다가 가까스로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경찰은 처음에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알지 못하다가 자기를 부른 사람을 알아보고 웃어준다. 아, 왜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너 아줌마? 저 경찰도 나를 안단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란 말인가? 저기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화. 우선 우리 집으로 전화. 아니, 우리 아들에게 핸드폰 좀 걸어주세요. 네? 에이, 아줌마.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귀찮게. 차 빼세요. 경찰은 그녀를 더 이상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야, 그래도 네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그녀는 기가 막히고 약이 올라 소리를 질러주고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사력을 다해 기었다. 그녀를 향해 이제 출근하는 거야? 이너 아줌마. 돈통하고 카세트 구르마는 어디다 팔아먹고 그냥 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시했다.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기도 하고 채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동전이 눈앞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정류장 이름은 모란시장이었다. 조금 더 기어가니 택시 정류장이었다. 검은 구두가 눈앞에서 반짝였다. 상체를 조금 들고 위를 보았다. 신사 한 사람이 보였다. 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전화 한 번만 걸어주시겠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제발. 네? 신사는 그녀를 내려다보다 잠시 생각하더니 네, 그러시죠. 번호 불러주세요. 하며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번호는, 그러니까 번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 번호 불러드릴게요. 둘째 아들 번호는, 번호는, 결국 아무 번호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죽고 싶었다. 내 영혼은 아파트 창문에 앉아 더블백 가방을 뒤지다가 잠이 든 그녀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잠꼬대하며 몸부림을 쳤다. 네, 박준서 작가님의 더블백에는 인어가 산다 작품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